네, 경제 소식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달 미국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일단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이 계속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의견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12월에 결국 금리를 4번 연속의 자이언트 스텝을 중단하고 이제 빅 스텝으로 갔는데 그때 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고금리를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겠다. 그리고 지금 속도를 낮추는 것이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고금리 기조를 계속 가겠다. 그렇지만 속도 조절은 하겠다.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하지만 금리는 계속 높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의사록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고금리 상태를 바꾸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일부 월스트리트나 외환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사실 의견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준 의사록이라든지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올해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다음번 2월달 FOMC 회의에도 한 0.25% 정도는 금리를 오를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시장에서는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오르고 외환 시장도 안정되고 이런 걸 바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하고 특히 아직까지 오늘 사실 노동시장 지표도 나왔는데 구인이 구직에 대비 아직 굉장히 많죠. 1.7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70% 이상 결국 구인이 많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됐고 이에 따라서 임금 상승 압력이 계속 있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흔히 말하는 임대료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에 따른 렌트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금리 인상 혹은 고금리 기조를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하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은 결국은 경기 하강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하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결국 연준 위원들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준 위원 발언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니까 연준 내 매파 위원이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1%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 지난달 이제 점도표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올해 말에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는 얼마나 될 것이냐 했더니 한 5.1%가 나왔죠. 5.1%가 나왔는데 사실 이건 평균값입니다. 그 말은 사실 이게 평균값에서 얼마 또 떨어져 있냐 중요한데 많은 연준 위원들이 5.25%보다 높다. 그러니까 7명, 그러니까 11명 중에 7명이 5.25%보다 높게 가야 된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매파적 발언을 하는 분도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역시 물가 상승 압력이 경기 하강 우려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려서 물가 상승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식의 일단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 평균이라는 수준이 있고 몇몇 매파 분들은 아무래도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그리고 노동시장이 아직까지 호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표상으로 호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괜찮을 것이다. 경기 하강 우려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준 회의록이 공개된 후에 이제 뉴욕 증시가 출렁였는데 결국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자, 상승 마감 어떤 의미로 좀 봐야 할까요? 사실 의사록이 발표되기 직전에 그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의사록이 나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스트리트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금리가 높게 갈 거라는 이런 연준의 스탠스가 밝혀지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보합이죠. 결국은 원래 올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강보합 기조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제 어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이런 반대 매수 혹은 저점이 잃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반대적인 포지션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5% 이상 올랐고요. 애플도 올랐고. 그다음에 중국이 중국 뉴스가 좀 중요한데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그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줬는데 너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투자가 돼서 사실 산업 양상에 기대를 못한 것이 아니냐, 기여를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결국 반도체 산업 보조금을 줄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주 마이크론이라든지 다른 미국의 반도체주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론, 인텔 이런 데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주가 반등에 이끌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 뉴스는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썩 좋은 뉴스는 아니었지만 반도체 시장의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은 주가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또 돌아왔는데요. 올해는 어떤 것들을 잘 챙겨야 하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제 작년 말에 12월이죠. 12월에 이제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저축에 많이 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1년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한도까지 불입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 특히 월세 사시는 분들은 주거지를 바꿔서 전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작년 거 이게 지금 연말정산 하는 것은 2022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특정한 의사결정을 해서 세액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득하고 소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의 금액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뭘 해서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더 받고 덜 받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 비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에서 작년보다 더 많이 쓴 부분이라든지 혹은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2021년보다 2022년에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20% 세액 공제를 더해줘서 100만 원까지는 더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월세 부분 역시 보통 10% 수준이었던 것을 15%까지 올린다. 월세 세액 공제를 15% 수준까지 올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월세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죠. 그다음에 전세 대출에 대한 세액 공제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장애인 부분 이런 것들, 크기가 난임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도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최종 산출액이 결국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올해 2021년하고 2022년이 뭐가 바뀌었을까?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나 바뀌었을까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뭘 해서 세액 공제 금액을 바꾸는 거는 어렵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월세 거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이제 수도권에서 전체 임차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런 네. 소식이 들렸는데 아무래도 금리 때문이겠죠? 이게 금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월세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세를 이해해야 되는데 전세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 전세를 한다고 하면 이자를 안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랑 월세를 이제 택하는 것은 결국 이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통 비율이 금리 변화에 비해서 굉장히 고정적이다. 뭐 1억이면 뭐 3% 정도, 4% 정도 이렇게 고정적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하자고 오히려 이야기하죠. 흔히 말하는 전세를 공급하는 측에서 혹은 임대를 주는 쪽에서 월세로 바꾸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로 받았을 때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반면에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전세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월세를 하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임차인들이 이런 수요가 커지는데 임차인들이 아무리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전세 대출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전세 대출은 거의 2년 만기 짧은 대출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금리를 타야 되거든요. 변동금리 타면은 이 수준 자체가 앞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금리가 높아진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 한 3, 4% 되는 월세 내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장이면은 이러한 금리 문제 그리고 임대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내가 전세 보증금을 다 냈을 때 전세 보증금 못 받는 위험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집값 하락폭이 뭐 얼마나 될지 사실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고 이게 추세가 멈춰야 되는데 추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라 내가 이번에 계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그때 집값이 너무 하락하게 된다라 그러면 내 임대 보증금 받을 수 없는 이런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임대 보증금을 좀 줄이고 대신 월세를 내는 이런 수요 측에서 월세를 내려는 이런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결국은 그 전세보다는 반전세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임대료 더하기 월세를 내는 이런 구조 혹은 이런 계약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